네, 이것이 정치다. 예,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와 돌직구를 날려줄 4명을 모셨습니다. 류여의 수원대 겸임 교수, 그리고 황성욱 변호사, 박완규 매트릭스 여론분석센터 소장, 그리고 이동학 다준다 연구소 소장, 이렇게 4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OX도 들고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하면서 한중 FTA 30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는 했는데 그러나 타결까지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겠는가가 질문입니다. 통과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예, 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류 교수. 네, 새정치연합에서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예. 만약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하루에 50억 원, 그리고 1년에는 1조 4,223억 원의 손해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면요. 새정치연합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새정치연합만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치? 지금 현재 일단은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하려고 하니까요. 야당이 반대하는데 네. 예, 통과시키면 통과될 것이다. 그런 네. 말씀이시고. 예, 이동학이요. 이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이 야당에서 왜 반대하는가 이거를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내용은 좀 차치하더라도 저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태도가 야당과 항상 귀를 열어놓고 항상 그런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이런 통과도 의미가 있다. 아마 국익 때문이라도 야당에서 무조건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통과는 시킬 거다. 예, 그러나 그 귀 기울이지 않는 여당의 태도는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황성욱 변호사. 예, 일단 30일 일정을 합의를 하신 걸 보면 통과는 될 것 같고요.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완규 소장. 네, 지금 대통령께서 뭐 노기어린 지침을 이제 내리셨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게 30일 날 통과시켜라. 네. 지침을 내리셨기 때문에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통과시킬 것 같고, 하지만 이동학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도 또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네. 또한 여당이 겸허하게 저는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4분의 의견대로 어찌됐든 이번에는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될 거는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김영삼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 호감도도 급등했습니다. 51%를 기록했다는 오늘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과 직접 인연을 맺기에는 조금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나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시는지요? 5글자로 한번 표현해 주시죠. 김영삼 전 대통령, 나는 이렇게 기억한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김영삼 전 대통령. YS 못 말려. 새벽은 온다. 마지막 보스. IMF. 이 영어 석자를 한글로 쓰니까 5자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YS 못 말려부터. 네, 많은 풍자된 코믹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일단 멸치 큰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어장이요. 네. 사장집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얼굴에서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황태자 느낌이 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도저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선통족부를 해체시켰고요. 그리고 하나회를 해체하고 정치개혁을 했고 신군부를 숙청했습니다. 그 모든 걸 아무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못 말리게 진행을 잘하기 때문에 YS는 못 말려. 이 질풍노도와 같은 문민개혁을 이 YS 못 말려라고 하는 5글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IMF. 예. 네, 제 기억 속에서는 사실 많이 기억이 남아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걸쳐서 이 김영삼 정부가 있었거든요. 네. 중학교 말에 이 IMF라고 하는 이 외환 위기를 겪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 친구들의 많은 이 아버님들이 일부는 자살을 하기도 했고 실제요. 예. 예. 그리고 기업에 다니다가 쫓겨나서 택시 운전기사를 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마 저의 기억에는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매우 낮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거를 계기로 공과를 함께 균형 있게 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 호감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새벽은 온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문민정부를 여셨고요. 그리고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그 말이 비단 민주화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에게도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새벽은 온다. 앞에 많이 생략이 됐네요. 예, 새벽은 온다. 예. 마지막 보스. 네, 이 보스는 뭐 좋은 의미로의 이제 보스입니다. 네, 어, 그래서 예.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뭐 양대 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IMF와 3당 합당의 문제로 사실 민주세력 내에서 좀 저평가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실제로 공을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했던 것, 뭐 금융실명제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공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더구나 최근의 정치 상황, 그러니까 뭐 이 소통의 위기, 불통, 그리고 뭐 신권위주의의 출현,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예. 이제 YS가 더 그리워지는 뭐 그런 알겠습니다. 것이 출마율기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김영삼 전 내려주시고요.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문민정부 때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하나하나 일, 예컨대 뭐 하나회를 척결했다, 안기부를 문민화했다, 뭐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그런가 하면 IMF를 맞았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만 갖고 토론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이제 역사적 공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과 과, 이 몇 대 몇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은 몇이고, 과는 몇이다. 보통 이제 10을 만점으로 할 때, 뭐 5대 5라고 할지, 6대 4라고 할지, 뭐 3대 7이라고 할지, 뭐 이 공과 과를 나름대로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써 주십시오. 공은 몇이고, 과는 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공은 몇이고, 과는 몇이다. 예, 들어주십시오. 공과 과가 5대 5다. 황성욱 변호사와 이동학 소장이 5대 5다. 예, 박완규 소장은 공이 6이고 과가 4다. 공육 과 4다. 네. 그다음에요. 류 교수는요? 고쳤어요. 컨닝 하신 것 같아요. 네, 컨닝했습니다. 내놓고 공이 4고 과가 6이다? 네. 그럼 과가 더 많다는 거죠? 과가 더 공이 더 많다는 겁니까? 과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예. 순간 헷갈렸네요. 예, 과가 더 많다는 많다. 거예요? 잘못한 것이 더 많다. 네, 잘못한 것이 더 많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IMF 때 그 당시가 제가 대학을 딱 졸업할 시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또 네. 많은 가정이 정말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다른 것이 기억이 안 나고 IMF가 더 강하게 기억이 남기 때문에 과가 더 강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예. 공이 더 많다고 말씀하신 거죠? 박완규 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YS의 역사적 의미는 말 그대로 그 문민 정부의 출현이 저는 그러니까 이 문민화가 제일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탈권위주의 이런 예. 측면에서 당시의 시대적 과제가 YS에 잘 투영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자, 이제 현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복면금지법 이게 지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대규모 시위 이후에 네. 그 여야 간에 그 불법 폭력 시위였다 아니다 과잉 진압이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중에 이 복면을 금지시키는 이 복면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예. 복면금지법 찬성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반대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류 교수만 찬성하시고
세 분이 반대하십니다. 예. 먼저 찬성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과격한 시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면을 금지한다는 것은 과격한 시위를 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를 평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시위를 하고 싶으면요, 선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시위할 때는 평화 시위를 저는 하길 원합니다. 복면을 금지하는 것이 저는 찬성합니다. 박광희 소장. 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집회 시위가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당연히 정치를 못하고 소통을 못하니까 집회 시위가 당연히 많은 건 당연한데 네. 더 재미있는 건 불법 폭력 시위 수가 훨씬 더 줄었습니다. 실제로 통계, 지난 정부들 역대 정부와의 통계들을 비교해봐도 0.32%, 62건밖에 안 됩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 집회 시위 숫자는 굉장히 늘어났는데 네. 그 불법 폭력 시위는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뭐 복면금지법 같은 뭐 어떤 것을 규제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규제하려고 해서 문제를 풀지 말고 정치를 잘해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복면금지법이 대단히 또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 또 집회 시위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예, 그런 박광희 측면에서 소장. 반대합니다. 예, 그 수치는 우리나라의 평화적 시위가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시위는 늘고 봐야 될 것 있으나 같습니다. 폭력 시위는 줄고 있어서 네. 이런 정도라면은 시위 문화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복면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추세에 역행할 수 있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반대를 하시는 거군요. 네. 자, 황상욱 변호사 반대시네요. 예, 저는 복면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면 금지법 자체는 이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다른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양형에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 있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원에서 판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예. 사실은 양형에서 반영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도 지금 양형을 엄격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예, 같은 맥락인 것 예. 같습니다. 자, 이동학 소장. 국민들의 이야기는 지금 민생 파탄된 것을 좀 어떻게 되살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처벌 강화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예, 대선 때 무슨 무상 보육이니 0세에서 5세까지 보육하겠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까지 이 학자금을 무상으로 하겠다. 네.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 있고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네. 시위대들의 이야기는 그런 걸 약속을 좀 지켜라. 최소한 여기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시위하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의 네. 소리를 듣는 것이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시위 방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3대 1이니까 반론기 한 번 더 드릴게요. 류 교수.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의경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법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국민들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죄송하지만요, 불법 시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꾸 복면 금지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평화 시위를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에도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한상경 민주노총 위원장 지금 지지난 그 주말 집회를 주도한 후에 조계정에 갔습니다. 피신했고 지금 중재 요청하고 있고 조계정 화쟁이가 중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준법, 법을 지키는 문제는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조계정 화쟁이의 중재 요청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5일로 2차 민정걸기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종에 피신한 상태에서 그걸 지휘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휘하면서 평화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또 공언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상당히 상황이 좀 복잡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질문드립니다. 조계종 화쟁이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피신 왔을 때 보호해주는 것과는 또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죠. 경찰에 대해서나 정부에 대해서 지금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으니까요. 종교계인 불교계 이 화쟁이가 이런 중재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하다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적절하지 않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제가 좀 질문을 어려운 걸 내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선 조계정 화쟁위원회의 중재가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주장해 주세요.
이 극단적 갈등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 해결책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자정 기능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사회가 좀 아름답게 한 발짝 네.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화쟁이의 어떤 중재 노력 이런 것들을 정부도 충분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좀 중재 안으로 알겠습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양규 소장 아니다. 네, 저는 뭐 화쟁이가 종교가 세속의 일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일단 얼마나 저 고통스러운 일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말 그대로 화쟁,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갈등을 다룬다, 그러니까 갈등을 다룬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조계종에서 나섰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이게 중재인데 중재의 대상이 이제 정부와 공권력인데 네. 정부와 공권력에서 금방 이미 이 첫 반응이 이미 나왔고 네. 이거를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계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결단을 해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X를 가능하지 않다. X. 예. 네, 그곳으로 들어갔던 위원장이 사실은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조계사에서 내보낸다면 그거 역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종교가 그럴까라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화쟁이가요, 나서서 공권력과 타협을 하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오히려 위원장을 설득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 역할, 옆에선 누군가가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권력과 중재가 아니라 한상균 위원장을 설득하는 중재를 네.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뜻에서 오를 드셨습니다. 네. 예. 자, X. 저는 그런 뜻에서 또 X인데요. 네. 저도 이제 적절하지 않다기보다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스님들의 입장에선 자비심으로 계속 포용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지나면 국민들 여론에서도 너무 불교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내심의 한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의외로 그 한상균 위원장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사건이 흘러가지 화쟁 위원을 통해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십시오. 이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예, 제 질문도 좀 복잡했고 여러분들 답변도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세비 인상안을 슬그머니 처리했다가 하루 만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번복하고 번복이라기보다 이 반납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상황이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대통령 장관 월급도 동결하자 뭐 이런 주장까지 국회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적반하장, 소명 박약, 이장 폐민 맞습니까? 네. 예, 세금 도둑, 소명 박약. 예. 이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공성에 몸을 투신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저는 예컨대 정치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정치자금법을 고쳐서 정치자금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격상 세비는 개인의 사적 이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이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소명의식이 박약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명의식이 박약한 것이다. 네. 저는 또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소명의식이 박약하다. 예, 이장 폐민 뭡니까? 이장 패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죠. 이장 패민, 손바닥으로 국민을 가지고 있다. 또 조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려고 살짝 하다가 국민들이 아우성이었습니다. 뭐 하느냐, 3% 왜 올리느냐, 19만 원도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다른 장관 이런 사람들도 같이 뭐 동결하자.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을 가리는 그런 알겠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적반하장. 네, 이미 지난 대선 때 여야 공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야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 개정안을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전 빨리 심사해서 국회의원들 세비 30% 삭감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럼 국민들이 박수 칠 것 같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기억력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런 거 기억 못하는 줄 알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 제가 기억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있는데. 네. 예, 세금 도둑. 저는 뭐 대놓고 국민들을 설득했다면 소장님처럼 적반하장을 쓰려고 했는데요. 그거 모르고 올렸다고 하니까 그건 모르고 가져간 건 도둑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금 도둑으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예.
자, 야권 쪽에 문한박연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질문드립니다. 문한박연대. 이 때문에 오영식 최고위원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 의원들이 10여 명, 2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지금 문재인 대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 표명이라는 좀 분기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입장 표명을 한다고 그러나요? 모레 한다 그러나요? 언제입니까? 모레입니까? 네. 일요일 날입니까? 예. 그 이제 월요일 날 오전 아침부터 이제 그 뉴스를 다루게 될 텐데 안철수 의원의 고심이 클 것 같아서 안철수 의원한테 뭔가 한마디씩 좀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결단을 앞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한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고 싶은지 5글자로 한번 써주십시오. 심사민 필요. 이건 또 무슨 조어입니까? 심사숙고, 심사, 깊은 생각을 하니 국민들은 필요하다. 심사민 필요. 자꾸 생각만 하니까 국민이 필요하다. 예. 철수는 뭐예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 봐야 저는 별로 얻을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한박연대를 받아봤자. 그래서 아예 이 판에서 철수를 하시고 철수해라. 필요하다면 판을 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탈당해라? 탈당까지는 아니고요. 새로운 아젠다를 오히려 주장하셔서 프레임 자체를 안철수 의원 쪽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겠네요. 문한박연대는 어쨌든 문재인 대표 중심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 중심의 프레임을 다시 짜는 것이 정치 리더로서 해볼 만한 일이다. 여기서는 철수하는 이런 게 조언이죠. 알겠습니다. 버려야 얻어. 예. 네. 지금 이 과정, 지지난 과정을 겪으면서 두 분께 상처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네. 이것은 우리 당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생을 챙기기 위한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당위성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한박연대를 받아야 된다. 예,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뭘 버려야 얻는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받아라.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께서도 평가해 주실 거라고 얻는 게 있을 생각합니다. 것이다. 언발의 오줌. 네, 언발의 오줌 원래 뒤에 누기가 두 자도 붙어야 되는데 두 자는 5자라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이 상당히 위기죠. 위기인데 뭐 당의 정신이나 체질, 정책, 노선 그리고 사람을 그대로 둔 채 얼굴만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바꿔가지고는 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봉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당의 근본적 혁신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 본인들의 이 당선 문제, 당락의 문제가 오니까 안철수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미봉책 가지고는 당의 근원적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럼 황성욱 변호사와 같은 의견이신 것 같네요. 제가 듣기에. 안철수 의원 중심의 프레임으로 다시 짜라. 차라리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빨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프레임을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제안까지 나왔는데 한편에서는 탈당자들이 있을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탈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년 4월 전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탈당자들이 현역 의원으로 탈당할 의원들이 있을 건지 있다면 몇 명 정도나 있을 건지 궁금해요. 숫자를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수치. 지금 상황대로 가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 의원 중에 몇 명 정도는 탈당할 것이다. 27명. 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십니까? 그럼 27명. 그냥 구간을 써도 됩니까? 20명 이상. 0이고 물음표예요. 30명이라고 쓰셨습니다. 27명, 30명, 20명 이상이 세 분이고 자, 0명부터.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탈당하는 순간 무언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밥그릇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탈당하게 되면 결국 그 밥그릇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사람이 탈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동학 본인에겐 총장의 별로. 심한 사항이라고도 봐요.
오히려 그렇게 저는 당내에서 경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7명은 뭐예요? 저는 오히려 호남 출신은 다 그만둘 것이다. 다 탈당할 것이다. 왜냐면요. 저는 자꾸 제가 주장을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무남박의 박이 지금 현재 현역 자치장인 박원순인 경우에는 이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 박지원이 된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없죠. 그렇다면 모두가 다 호남 출신들이 다 같이 당을 떠날 가능성이 많죠. 혁신안을 받아들인다면요. 호남 출신들은 알겠습니다. 있기가 힘듭니다. 30명. 네, 지금 당의 혁신안 중에 하위 20%를 이제 배제하는 안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 밀려날 거라고 예측되는 사람들이 탈당을 하겠죠. 예, 그래서 대략 그런다면 한 30명 정도. 근데 그렇게 탈당해가지고 국민들이 좋은 시선을 보여줄지 그 모르겠습니다. 후는 또 다른 문제고 네네. 그러나 탈당자는 저 정도 나올 것이다. 네. 예, 그냥 앉아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 20여 명 이상. 결국은 호남 의석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호남 의석이 한 25석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또 합의가 돼서 네. 또 참가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한 20명 정도는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20여 명. 지금 여러분 다수 의견대로 20여 명 이상의 탈당자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 선거 지형에 매우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